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이 인정받게 됐습니다. 학생들을 구하러 손실로 들어갔다가 희생됐는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규정상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혹은 개정하지 않고도 처장이 희생된 두 분을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정을 못했던 게 아니라 안 했던 거죠. 박근혜 정부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을 구하다 희생된 사람들에게조차 왜 그렇게 야박하게 굴었을까요? 어떤 경우에도 규정은 예외 없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럼 기소조차 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벌써부터 이야기하는 건 대체 뭔가요? 엄정한 법 집행, 자기들만 빼고 이 사고방식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웃깁니다. 그리고 웃겨서 다행입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어제는 이 뉴스가 가장 큰 뉴스였던 것 같아요. 네, 또 스승의 날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스승의 날에 맞춰서 이런 조치가 내려졌겠죠. 자, 인사혁신처가 입장을 180도로 바꾼 거죠. 네, 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제도 해석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였기 때문에요. 금세 지시를 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공무원 연금법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법상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논리였잖아요. 무한 반복이었는데. 근데 그 시행령 2조인가요? 2조 몇 호인가, 3호인가, 4호인가에 보면 인사처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혁신처장, 인사혁신처장이요. 해석하는 방법만 달라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건 사실상 거짓말이었던 거고, 예. 뭐 규정이 있는데 왜 없다고 했겠어요. 정권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했던 건데, 저는 이걸 왜 안 했는지, 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해줬다면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도 인기가 더 올라갔을 텐데 말이죠. 예. 뭐 대단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행령 몇 조 몇 호에 있는데, 예. 정규직 공무원 아니어도 지정을 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이게 거꾸로 규정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못하게 한 거죠. 예. 참 이상합니다. 저는 이걸 왜 끝까지 이렇게 못하게 했을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1100일 넘게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싸웠던 교사들의 아버지 이런 분들은 목이 상해서요. 인공성대까지 달고 그랬습니다. 이거 당연하죠.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니 아이들 구하는데 희생됐는데 정규직 비정규직이 어딨나요?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아무리 봐도.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우선 다음 한 달 동안 낡은 화력발전소 가동 중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동 중단 기간이 넉 달로 확대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 뭐 이런 거 실행하는 거죠. 네, 공약. 네, 워낙 심하니까요. 인수위가 없어서 걱정들 많이 했는데 인수위가 없어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무언가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당선되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좀 바로 전날까지 공약을 얘기하던 상태였으니까 바로 다음날부터 공약을 실행해야 된다는 그 중압감, 의무감 이렇게 훨씬 더 강한 상태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빠른 것 같아요. 네, 또 준비되어 있는 것도 많아 보이고요. 지금까지는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약을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인수위 보통 서너 달 지나고 잊어버리잖아요. 얼마 전까지 토론회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어서 생기는 이점도 많이 있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주요 현안 관련해서 인수인계 내역이 부실하다 이런 비판을 냈습니다. 오영훈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어제 낸 브리핑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남긴 것은 고작 10쪽짜리 현황 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건 정말
왜냐하면 일반적인 회사에서 직원이 한 명 관두고 인수인계를 해도 이 정도는 나오거든요. 자기 업무 기록하고 인수인계 넘겨도. 근데 이 정부 청와대 전체 인수인계가 10쪽짜리 현황 보고서 회의실 예약 내역 이게 뭐 필요합니까? 회의실 예약. 아, 참. 둘 중 하나죠. 다 폐기했거나 아니면 일을 안 했거나. 그렇지 않다면 10쪽짜리 현황 보고서라는 건 참.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이런 보도도 나와서 눈길을 끄는데 문재인 대통령 관저 입주가 취임하고 나흘 정도 지나서였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박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거실이 온통 거울로 뒤덮여 있었다라는 국민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말까지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에는 실무진이 관저를 손보려고 들어갔는데 거울이 사방에 붙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면서 지금은 거울 떼고 벽지로 마감했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쓰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요가를 하는 작은 거울방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거실 전체가 사방에 거울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 기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거실 전체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고 하도 궁금해가지고 정신분석학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문가하고 어제 얘기를 해봤어요. 도대체 방 전체를, 왜냐하면 이게 뭐 댄스, 무용 뭐 이런 데를 가도 전면이 거울이지 사면이 거울이지는 않거든요. 네, 전면에 거울이 있고 자기가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자세를 교정하고. 그래서 자기 집 거실 전체를 거울로 도배하는 게 어떤 거냐. 그래서 이제 자아가 약하면 거울을 하루 종일 보는 경우가 있고, 예. 그게 이제 심하면 만성분열일 경우에는 이제 거울 앞에 거의 산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셀카를 자주 찍는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찍는, 혹은 성형 중독,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참. 정말 온 방이 다 뒤펴 있었다라는 게 좀 너무 황당해서요. 이 보도가 어디까지 사실일까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직 없거든요. 이게 뭐 거짓말로 할 이유는 별로 없는 이 사실 해요. 자체가 너무 황당해서요. 그러니까 예. 원래 왜 관저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늦었느냐, 이걸 이제 취재하다가 그 이유가 삐져나온 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뉴스 단식이긴 한데 보다가 참 이상해서 제가 전문가하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가 어제 뇌물죄 재판 받았습니다. 거기 나와서 새 대통령도 나왔는데 혐의를 몰고 가면 안 된다라는 주장했습니다. 삼성의 승마 지원 계획은 자신의 지시로 이뤄진 게 아니고 뇌물 받기 위해서 한 일 전혀 없다라면서 도둑이라도 이렇게 파렴치하게 몰고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관련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신문이나 TV 등 언론 보도 전혀 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교정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접견 시간 빼고는 영안 사전 들여다보는데 시간 쏟고 있어서 교도관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잊고 있던 뉴스가 갑자기 많이 나오네요. 네. 도둑이라도 이렇게 파렴치하게 몰고 가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도둑이면 이렇게 파렴치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안 사전을 하루 종일 보고 있다. 그래서 교도관들이 왜 저러나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대목도 이상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또 전문가에게 물어봤죠. 하루 종일 사전을 보는 게, 사전을 잠시 볼 수 있잖아요. 하루 종일 사전만 보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해석을 하던데, 이렇게 자아가 약한데 이런 고난이 닥치면 기본적으로 퇴행이 일어난다. 자신이 훨씬 더 안전했던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주술적 행위다.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 전문가분은.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제 이영도 숙모 회장. 예. 한참 회장. 한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때 이분도 이제 등장해서 과거 본인이 겪었던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태민 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 만난 게 고3 시절이다.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본인이 알기로는. 그러면서 고3 시절 집중력 향상,
과외를 받았다. 이게 제 워딩이 아니에요. 예. 충무회 회장 워딩인데, 집중력 향상 과외를 최태민 씨로 받은 게 처음 만난, 걸로 알고 있다. 본인은. 집중력 향상이요? 네.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건 알죠. 네. 모르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전문가 해석은 그 당시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최태민 씨가 제시했던 비법이 있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근데 이제 전통의 방식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게 아마도 영어 사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전문가 해석이에요. 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심리적 안정이 흐트러지거나 그러면, 뭐 영어 사전에 뭐 특정 페이지에 뭐 특정 단어를 외우라고 한다든지 특정 행동을 하라고 해서 불안을 해소하고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그런 암시를 계속 했을 것이다. 그런 가르침이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약해진 자아가 퇴행을 겪으면서 옛날 어릴 적 그 행위를 주술적으로 반복하는 거다. 로 보인다. 본인이 보기에는. 하지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특정 페이지를 보는지 계속 넘기면서 보는지 구체적인 행동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추감 이전에 진료를 좀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네. 이상하잖아요. 거울 얘기하니까 또 그런 생각, 기억이 나는데 해외 순방 때 그 외교 행랑에 각종 기자들 넣고 와가지고, 마치 이제 배우들, 스크린 뒤로 치고 이렇게 배우들 분장실처럼 꾸미는 사진도 등장했었죠. 그 설이 아니라, 실제로. 네, 실제로 중앙일보가 해외 특파원 칼럼 같은 것들로서 보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처음 보도되고 나서는 실제 그렇게 설치한 매뉴얼이 있다고 했었고, 매뉴얼에 따라 설치한 사진도 등장을 했었어요. 네. 다 연결된 것 같아요. 네. 언제 한번 저희도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죄는 죄고. 자, 다음 수는요? 네, 정윤회 문건 수사팀이 문제 없었다라는 입장 냈다고 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했던 검찰 특수본도 지난해 관련 내용 수사 대상 올릴지 여부 검토했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정윤회 문건을 은폐한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직무유기 혐의 적용해야 한다. 이런 보고서 올린 건데요. 하지만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정윤회 문건을 다루려면 필연적으로 이제 우병우 전 수석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당시 책임자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최순실 수사를 시작했던 검찰의 특수본도 이거 다시 해야 되지 않냐고, 그때 얘기 나왔다는 거죠. 나왔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수사는 진행이 안 됐다. 뭐 추정하기로는 또 우병우 전 수석과의 라인, 소위 말하는 라인이 그 검찰 내부에 있지 않았을까. 결국은 어제 수사가 안 됐고 현재도 정윤회 문건은 문제가 없다는 게 지금 그 조국 민정수석이 이 정윤회 문건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했더니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요. 사안이. 그거는 검찰이 요즘 조용히 있거든요. 다들. 근데 이 건만은 문제없다고 따로 또 얘기를 했어요. 직접 관련이 된 사안이다 보니까 세게 반박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 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까지 할 이유. 아무것도 없으면 가만히 기다리면 아무것도 없는지 결론 나겠잖아요. 알 텐데.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또 관련해서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퇴임사하면서도 뭔가 이런 연결을 생각할 만한 멘트를 했어요. 네. 정의에 대한 만용을 경계하라는 당부와 함께 송나라 문인 소동파의 시를 소개했습니다. 인자함은 지나쳐도 화가 되지 않지만 정의로움이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 이런 문구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많이 앞으로 욕먹을 것 같아요. 이 대사는. 왜냐하면 검찰이 특정인 혹은 특정 세력에게 지나치게 인자한 적은 많았죠. 네. 인자한 적 정말 많았습니다. 인자함이 지나쳐서 화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화가 된 경우가 많아요. 네. 뭐 5년 전에 김무성 전 대표 NLL 대화록.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대화록이 이거는 대화록 원본을 봤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화록이 거의 나왔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거를 검찰에서는
정보지 보고했다고 하는 김은선 전 대표의 말을 그대로 받아줬죠. 네, 그래서 불기소 처분했죠. 찌라시에 무슨 국정원이나 가지고 있는 국가원수관 대화록에 찌라시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찌라시가 국정원이지. 말도 안 되는 건데. 지나치게 인사했던 적은 많죠. 예. 네, 친정권 인사들한테만 그랬죠. 그리고 거꾸로 정의로움이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잔인할 정도로 정의가 집행된 적이 없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세게 치지 마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심지어 나만이 정의롭다는 생각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어제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검찰만 정의롭다고 생각했죠. 검찰은. 검찰에 대해서 사실은 20년 넘게 검찰개혁이 나왔어요. 공수처 얘기도 20년 됐고. 한 번도 못했거든요. 한 번도 못했던 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힘, 집중되어 있는. 네. 우리를 건들면 당신들 측근도 쳐. 이럴 경우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생각해보면 검사와의 대화 때 생중계되고 있는데 막 들이받았죠, 그때. 그래서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냐라는 네, 대통령 유명한 말이 나왔었죠. 이번에는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예. 바로 직전에 최순실 게이트도 크게 있었고 검찰이 이번에야말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위기고. 네. 네, 우병우 전 수석만 불구속 기소된 모습들을 전 국민이 지켜봤기 때문에요. 여전히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큽니다. 신뢰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번에는 이게 잘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청와대 대변인에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명했다고 합니다. 안희정 도지사 캠프에 있었죠, 이분이? 예, 네. 지난 대선 때는요. 안희정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약했습니다. 충남에서 보좌관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네, 전직 의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은 워낙 언론과 자주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박수현 전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원내대표 경선을 치릅니다. 홍영표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두 분 오늘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홍영표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네, 언론에서는 노동부 장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닌가 봅니다. 네, 제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제가 설계하고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 그것을 좀 잘 추진해서 마무리하는 것, 이것 때문에 노동부 장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거보다는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당정청 간에 잘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시스템을 빨리 안정시키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원내대표로 나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 제안이 왔는데 거절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아직은 아마 장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청와대에서 연락하고 그런 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연락이 안 와서 그럼 원내대표부터 나가신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내대표 경선을 나가시는 이유는 뭔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가 시작이 됐는데 인수위도 없어서 사실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대통령의 국민의 그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하시고 또 인천공항공사에 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지 어제 또 미세먼지 때문에 화력발전소를 없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당정청이 손발을 맞춰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이제 준비했던 그런 일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가장 시급한 것이 이제 국정 운영의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집권 1년 차이기 때문에 또 1년이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정 간에 원활하게 이렇게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집권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원내대표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당청이 일체가 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과거에 그러지 못했던 경험이 베이스가 된 겁니까?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이제 17대 국회에서 당시에 청와대하고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아서 17대 국회라는 거는 노무현 정부 시절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네. 당시에 그 2004년도에 천정배 원내대표 시절이었죠. 그때 이제 개혁 입법을 놓고 청와대와 원내대표 간에 좀 이렇게 견해가 달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때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일단 당정이 긴밀하게 그 협력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물론 뭐 당정 간의 관계가 과거처럼 보수주의 정권에서 보수 기득권 정권처럼 청와대가 지시하고 당이 따르는 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긴밀하게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당내에 많습니다. 그건 이제 타산지적 삼아서 과거를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네. 그 일을 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잘할 수 있겠다 싶으셔서 지금 원내대표 나가신 거 아닙니까? 우선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지금 일자리 정책하고 개헌에 대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안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헌 문제도 어차피 내년 지자체까지 반드시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품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당에서는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가 사실 개헌의 성공 여부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개헌에 대해서 안을 만들 때 제가 그걸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내용을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 내에서 좀 토론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친문으로 언론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친문이 원내대표가 되면 야권과 이제 협상을 하게 될 때 당신은 어차피 문재인 사람이고 문재인 정부 말을 듣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다면요? 저는 뭐 대야 협상이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협상이라는 게 말로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인가,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당하고 청와대 사이에서도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이 정권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뭐 이렇게 말을 잘해서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다, 이해시킬 수 있다 이거는 안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당 청와대 간의 야당에 대한 협상안도 제대로 만들고 과감하게 저희가 양보하고 통 크게 타협하는 뭐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야당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예. 그건 원내대표시니까 이제 민주당 내 의원님들이 판단하시겠죠. 예. 네네. 그리고 아까 뭐 친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아닙니다.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 120명이 골목골목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 갈등하고 분열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만은 그것이 완전히 극복이 됐고 대통령께서도 그걸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요즘 인사하시는 걸 보면 소위 친문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아마 장관도 한 명도 안 시킬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분들이 많이 하게 될 거고요. 더 능력 있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친문이다, 비문이다 이런 식의 구분법은 이제 우리 민주당에 통하지 않는다. 제가 솔직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소위 뭐 친문으로 분류가 됐는데 우리 당이 더 크게 단결하는데 제가 먼저 앞장서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친문 비문이 있는지는 좀 더 지나보면 알겠죠. 대선 때야 뭐 적이 있으니까 다 뭉쳤겠지만 말씀처럼 그런 게 다 사라졌는지는 이제 알게 될 테니까 그때 다시 질문드리기로 하고.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원내대표 되면 예. 아마 그런 얘기 더 안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소위 이제 문재인 대표 시절 혹은 그 이후 후보 시절 내내 문재인 대표나 후보를 도왔던 분들이 오히려 이 인사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 드리는데. 뭐 저는 역차별은 아니고요. 저는 뭐 대통령께서는 아주 실용주의적으로 아주 능력이 있는 분, 그런 분들을 발탁해서 그건 단순하게 당뿐만 아니라 뭐 야당까지도 포함해서 대탕평의 인사,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선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국민들에게 이번에 그 정권 교체를 해주신 것을 보답하려면 정말 그런 사소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나라 전체를 정말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흔쾌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네. 차마 뭐 알아지 못한 대선 패배 진실. 네. 이런 책을 쓰셨고. 네. 그 내용에 따르면 지금 국민의당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거다. 네. 예, 지금 국민의당에 가 계신 분들도 거론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의당과도 교섭을 해야 되고 협상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이 좋아하겠느냐. 예, 홍영표 원내대표를. 예. 그 비망록이라는 제가 책을 5년 전에 쓴 것은 다시는 대선에서 패배하지 말자 이러면서 제가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쓴 책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거의 70~80%가 저희 당이 갈등하고 분열해서 대선에 졌다. 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거기서 좀 교훈을 얻고 새롭게 우리가 정비해서 승리하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문제는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책을 보면 아주 일부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 책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가 지난번 대선 패배의 어떤 교훈을 얻는데 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무엇보다도 저희 더불어민주당 자체의 어떤 반성, 그것이었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이번에 뭐 성공할 수 있는데 아주 작은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의미가 있긴 한데, 제 말은 이제, 네.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면, 네. 당시 2012년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 진영을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지금 국민의당의 축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흔쾌히 홍영표 원내대표를 받아들이겠냐, 이런 의도의 질문입니다. 저는 뭐, 우리, 지금 야당들도 좀 국가적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뭐 힘을 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야당의 원내대표는 우리하고 좀 뜻이 다르다, 맞지 않다 그러면 그냥 포기할 수 있지만 여당의 원내대표는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성과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일자리 추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그런 데서 저는 뭐 과거의 그런 얽매이기보다는 어떤 국가의 미래에 관련된 많은 어떤 국정 과제들에 대해서 야당과 정말 성심성의껏 또
진정성을 다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어떤가요? 언론에서 네. 조금씩 나오는 얘기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당직 개편 이미 이루어졌긴 했습니다만 이루어지기까지 이건 이제 제가 추미애 대표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는 사안이긴 한데 네. 추미애 대표가 자기 사람을 꽂으려고 하다가 당내 분란이 초래됐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땠는지 모르는데 네. 보시기에는 어땠나요? 저는 사실 뭐 원내대표 선거를 제가 늦게 결정했고 5일밖에 선거운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 경황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만은 추미애 대표께서도 우리가 정권 교체를 했으니 당도 좀 더 쇄신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체제를 가져보자 그런 뭐 선의에서 시작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추미애 대표한테 직접 여쭤보겠고. 네네, 그러십시오. 그 경쟁자인 우원식 의원의 약점이 뭡니까? 왜 더 낫죠, 본인이? 예. 약점을 찾기 어렵고요. 약점을 찾기 어려우면 우원식 의원한테 맡기면 돼요. 저한테 좀 양보를 안 해. 양보를 했으면 다니다가 됐는데 좀 뭐 같이 친구입니다. 친구고 네. 또 워낙 또 우리가 뭐 노동 현안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함께 이렇게 실천하고 싸워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둘을 차별화시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누가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니까 본인이 안 나오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보다는 제가 조금 더 지금 국면에서 예. 지금 집권 초기에 이렇게 어수선한 데 있어서 제가 역할이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왜 더 잘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일단은 참 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제가 뭐 일자리 정책만 해도 제가 설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를 더 잘 이해한다. 네, 좀 더 이해하고 그것을 뭐 야당을 설득시킬 때라든지 당내에서도 어떤 공감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과 좀 더 잘할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좀 더 친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건 아닙니다.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일을 준비를 했고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 제가 어떤 역할에 있어서 좀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이간질 마십시오. 네. 당선되시면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원식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연결돼 있었군요. 네. 듣고 계셨죠? 네, 좀 미리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들었죠. 예. 방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질문을 처음으로 드릴게요. 네. 의원님이 왜 더 낫죠? 저요. 예. 지금은 이제 뭐 당정청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예. 또 하나는 야당과의 협치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할 때거든요. 예. 특히 우리가 이제 여소야대 정국이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야당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당정청 협력을 구하고 하는 거는 우리 홍영표 의원도 잘하실 수 있고 예. 또 어떤 면은 저보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그건 인정하시는군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당정청. 예. 근데 뭐 또 한편으로 보면 대통령께서 우리가 지난 대선은 완전히 다 우리가 문재인이다, 우리가 민주당이다 이러고 치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의 차이는 깻잎 한 장 정도 차이 뭐 그런 정도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특별히 강점이 있는 거는 그 야당과의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불필요한 논란 없이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총리당 때부터 오랫동안 사람들하고 관계도 해왔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에 있어서 좀 더 넉넉한 품을 갖고 있는 원내대표다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나 이제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복잡하고 또는 어려운 협상들이 있는데 저는 그동안 아주 이 갈등 현장에서 물질위원장으로 갑과 을의 정치 협상보다 더 어려운 민생 또는 생존권 협상에서 그걸 잘 이끌어왔던 아주 단단한 협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작년에는 제가 맞다. 이렇게. 예.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예. 네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건 사실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거 오래됐으니까. 저보다는 오래됐죠. 그리고 옛날에 청와대에도 같이 있었고. 그러면 이건 조금 더 어떻습니까? 가까운 건 맞고요. 네.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워낙 분류를 하기 좋아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김근태 전 의원 계열이고 그래서 비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이거 맞는 표현입니까? 워낙 갈리길 좋아해서 갈르는 분들이 네. 자꾸 갈라지라고 그렇게 갈리는 거예요. 언론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예. 네. 이런 그렇지 않고요. 이런 분류 맞나요? 저한테 대해서는 예. 어떨 때는 친문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비문이라고 그러고 지금 뭐 되게 범주류라고 그러고 뭐 그래요. 그렇군요. 저는 뭐 개파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예.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특히 뭐 저한테는 이제 닉네임이 붙어 있는 게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데 네. 4년 동안 정말 고통받는 국민의 현장, 갑의 횡포가 있고 을들이 눈물을 흘리는 현장, 그 어려운 데마다 찾아다녀서 저를 개파로 구분하기는 정말 부적절할 겁니다. 예. 을지로위원회는 유명하죠.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심지어는 뭐 정의당보다 더 진보적인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예. 진보적인 건 아니고요. 네. 국민 현장 속으로 가는 건데 고통받는 국민들 곁으로 가는 거를 진보 보수로 나눌 수는 없고 그거는 저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가야 된다. 그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왔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홍영표 의원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비문, 친문 이런 거 다 없어졌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사실상 없어졌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처럼 저도 대통령 선거를 여러 차례 해봤는데 이번처럼 우리 당이 일사불란하게 선후배를 가리지 않고 또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했던 적이 없어요. 그 과정에 친문, 비문 이런 구분도 거의 없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다른 당에서 이걸 바라보면서 또 언론이 바라보면서 또 우리 원내대표 선거에서 그 대통령과 좀 더 가까운 분이 출마를 하니까 친문 비문으로 구분하는데 이 말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구도가 쌓여진 건 맞는데요. 속으로 들어보면 그런 것 때문에 일을 못할 그런 정도는 이제 완전히 다 해소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에 한번 나오셨고 그때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10표도 안 되는 표차로 아주 아깝게 석패를 하셨는데. 네, 두 번째 선거에서는 7표 차이로 졌는데, 예. 1차 투표를 해서 이제 결선을 가거든요. 1차 투표에서는 제가 4표를 이겨서 1등을 했었죠. 좀 아깝게 됐습니다. 네. 그 아쉬움에 다시 나오시는 겁니까? 왜 다시 나오신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우상호 대표, 지난 1년 동안 잘했고요. 국민의 역할을 잘 끌고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당청 협력을 잘 해야 되고요. 지난번 열린우리당 때, 홍영표 의원은 그때 이제 18대부터 들어왔으니까 그때 겪지 못하셨는데. 잘 겪지 못하셨는데. 국회의원으로. 아니, 그때는 없었으니까. 17대 국회의원 때 이 당청 간의 불협화음 또는, 국회에서 우리의 너무 지나친 과도한 개혁 요구, 혼란한 개혁 요구, 이런 것 때문에 엉망이 됐거든요. 첫 해 실패를 하니까 이게 정권 내내 가더라고요. 예. 열린우리당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됐고요. 그래서 정말 첫 해 잘해야 된다. 특히 100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한테 온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잘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 당청 협력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야당과의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텐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어떠한 협상력을 갖고 있는가, 그런 걸로 볼 때, 제가 지금은 적임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마했는데, 지난번 떨어진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원내대표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서요. 네, 그건 되셔야 되죠. 또 아깝게 떨어지면, 네. 우리 김원준 선생님 도와주세요. 아니, 당내 의원들끼리 투표인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립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면. 마음으로요? 예. 텔레파시 한번 보내드리고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홍영표 의원의 약점 뭔가요? 이분은 왜 안 되는 건가요?
홍영표 의원 좋죠. 뭐 저랑 아까 전에 들었더니 예. 그렇게 얘기하시던 저랑 친구고 또 이 노동현안이나 국민민생현안에서 의견을 거의 같이 하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딱 한 가지죠. 제가 아까 다른 야당이 볼 때 협치를 위해서 품이 넓은 원내대표 이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홍영표 의원은 대통령과 가까운 게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그런 게 다 없어졌지만 바깥으로 나가면 뭐 반문이니 뭐 친문이 그런 게 아직 있잖아요. 우리가 그 협치를 해 나가는데 그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은 다음번은 뭐 충분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맞겠다.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대탕평 인사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조금 낫다 이런 말씀이죠. 대통령과 가까워서 야당과 협상할 때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면이 혹시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죠. 이건 너무 막 부족하게 물어보지 마세요. 예. 되게 그 의견은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대통령에 바로 전달되고 쉽게 실행되겠다. 이렇게 강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강점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 강점은 우리가 다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그 차이라고 하는 거는 뭐 깻잎 한 장 정도 차이 아니겠어요? 저도 제가 약정으로서 했던 을지로위원회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범정부 을지로위원회로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거고, 제가 아주 역점을 또 두어서 했던 현장인 인천공항에 그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그 현장 찾아가시면서 거기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신뢰는 뭐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뭐 큰 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건 협치죠. 예. 그 대통령 공약 일자리 정책을 홍영표 의원이 본인이 짰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다 짠 건 맞습니까? 저도 일조했고요. 그 100일 일자리 첫 번째 현장이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갔던 그 인천공항이지 않습니까?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그것이 일자리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 비정규직 문제를 아주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다뤄왔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여럿이 함께 이런 당의 방향 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또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결정해 온 거죠. 그 국민의당과의 관계는 앞으로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국민의당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정당이죠. 생각도 비슷하고 저도 이제 교류가 많은데 가까이 지냈던 분들도 거기 많이 있고요. 옛날에 그 박지원 원내대표 할 때 제가 원내 대변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류가 많아서 함께 뭘 해야 되는데 지난 대선 때 제일 경쟁을 또 심하게 했던 분들이 국민의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들은 많이 상해 있을 테고 삐걱삐걱 하는데 생각은 비슷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잘 맞춰가야 됩니다. 생각이 같은 부분, 특히 대선 과정에서 공통 공약 부분들을 잘 찾아서 함께 실행을 해 나가야 되고요. 그래야 개혁의 폭이 넓어지고 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더 좋은 정책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히 수용을 하고요. 그러면서 서로 협력의 폭을 넓혀 가야 된다.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인터뷰를 하셨기 때문에 앞에 인터뷰를 듣고 좀 유리한 상황이라 제가. 아니요. 뒤에 조금밖에 못 들었어요. 연결돼서 들으니까 한 30초쯤 들었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역시 추미애 대표에게 직접 들어봐야 될 말이긴 하지만 언론에서 자꾸 거론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 당내 어떤 분란의 소지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언론이 부풀린 건가요? 어떤 일이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이제 당직 개편과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렀잖아요, 우리 당이. 예. 근데 이제 일주 만에 당직을 바꾸니까 예. 너무 빨리 전면적인 인선을 하니까 이제 불안감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불안감. 언론이 조금 더 과장한 면도 있고. 예.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의장 그 주요 당직에 그런 사감이 들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적재적소 인물들이 잘 골라졌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최고위나 당무위 중앙위원회, 저도 어제 이제 중앙위원회 갔었는데, 절차적으로 전혀 무리가 없이 결론이 났고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문제 있었던 게 인사추천위원회 문제였었는데, 그것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인사추천위원회라는 기구는 없애고 대통령의 그 인사권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투명한 인사 추천 절차를 마련하는 그 정도의 선에서 잘 조정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 안에 그 언론에서 비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역시 또 추미애 대표한테 물어봐야 되겠고요. 물어보시죠. 예, 예. 추미애 대표가 요즘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요.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인선을 잘 해야 되는데, 너무, 앞에 하셔가지고, 예. 그 원내대표가 그 다음 인선하기가 또 쉽지 않아졌어요. 알겠습니다. 역시 당선되시면, 선출되시면 네네네. 저희 방송에 한번 직접 출연해 주시고요. 네. 네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자, 요 바로 앞 시간에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하는 두 번 연결했더니 안 싸워가지고 너무 심심했습니다. 그 심심함을 이번 코너에서 날려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을. 네, 예. 저도 기다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대선 이후 첫 시간이니까 간단 총평부터 한번 해볼까요? 기쁜 소식부터 전해야 되겠네요. 리얼미터가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서, 처음으로 국민의당을 제치고 3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 예, 정당 지지도 3위. 그러니까 1당, 2당 다음에 3당이 된 거죠, 지지율은. 예. 수치를 말씀드리면 9.6% 거의 10%에 도달했는데 CBS 라디오가 리얼미터 1위에서 10일부터 사흘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6명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 응답률 7.8%,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 개요를 항상 말해야 되니까 3위 일단 어떠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나왔을 때 6.2%의 그 지지율은 아쉽긴 한데 그것은 현찰일 뿐이고 또 우리가 추가로 어음으로 받은 것들도 꽤 있고 네. 앞으로 노력 이하에 따라서 그 어음이 현찰로 바뀔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어음 9.6. 어음 중에 일부. 일부. 극히 일부. 극히 일부. 극히 일부가 우선 이렇게 바뀐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대통령 선거 투표에 대한 아쉬움을 가진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 당도 잘 커야 되는데 이 표는 한 장밖에 없고 그래서 우선 급한 데다가 이 표를 주는 네. 그런 분들이 대선은 일단 끝났고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정의당도 좀 힘내라라는 그런 어떤 응원의 의미로 지지세가 좀 늘어난 게 아닌가. 다만 아직 시작일 뿐이다. 아직 시작일 뿐이다. 예, 여름이 오기 전에 두 자리 숫자까지는 갈 수도 있다. 여름이 아니라 1, 2주 내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보이는 거는 자유한국당밖에 안 보입니다. 저희들 바로 앞에 자유한국당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잘 안 보입니다. 아니 근데 자유한국당도 워낙 대선 패배 후에는 항상 그렇긴 하죠. 떨어져가지고 사정권 안에 실제로 들어왔어요. 예. 몇 퍼센트 차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탄핵당하고 지금 그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당이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네. 자, 이거는 대단히 축하할 일이고, 물론 지난 시간에 이혜원 의원과 같이 나오셔가지고 대선 직후에 네. 이제 소수정당으로서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단독으로 처음으로 이제 총평을 할 시간이 됐으니까 네. 그리고 시간도 좀 지났으니 자체적인 분석도 있었을 테고 지난 대선을 한번 짚어보시면 가장 아쉬운 점이 뭡니까? 네, 아쉬운 점은 많죠. 네. 많은데 일단은 저는 누구 남을 탓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정의당과 같은 존재는, 많은 분들이 존재하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명목상으로만 존재했을 뿐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랐죠. 네. 노출 기회가 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TV 토론 덕분이긴 합니다만은 뭘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이렇게 정의당을 평가하고 네.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어떤 견지해왔던 입장이나 정책들의 부족한 점,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드러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족한 점을 많이 채워가지고 좀 더, 우리 정치를 한 걸음 또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정의당도, 한 몫을 하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제 제가 이제 주변에서 듣기로는 말씀하신 대로는 정의당이 워낙 노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고 맨날 데모하고 파업하고 그런 것만 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심상정 대표가 워낙 여러 사안에서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20대 여성 유권자들한테는 걸크러시라고 표현하죠. 네. 네. 야, 저렇게 똑똑한 여성 대표가 게다가 또 다른 남성 대선 후보들을 막 제압하고 하니까 거기서 화나는 분들도 꽤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40, 50대 주부들 사이에서도 저렇게 멋진 여성이 대표가 되는 게 굉장히 반갑고 그래서 새로운 지지층도 생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기존에 정의당이 접근하지 못했거나 정의당을 잘 모르던 사람들 중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예, 주목하게 되고. 또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보통 정의당이 이제 20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서 지지를 받을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실제 그랬는데 깜깜이 기간 얘기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깜깜이 기간 되면 절반 반토막 난다. 과거의 사례를 보자면. 그래서 이번에도 깜깜이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정의당에 대한 어떤 그런 새로운 인식이라거나 또는 지지가 생긴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여물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온갖 이제 풍파에 시달리면서 거쳐온 어떤 그런 지지층하고 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잘 안 보이게 되거나 좀 딴 얘기를 듣게 될 때 쉽게 흔들리게 되는 네. 그런 약점이 있고 그것이 이제 이번 깜깜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그 이전에 지지율보다도 좀 후퇴하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또 유승민 후보에게도 많이 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얘기 또 하지 않을 수 특히 젊은 없는데. 층에서. 그러니까요. 젊은 층에서 이제 도대체 자유한국당까지는 아는데 새누리당은 모르는. 네. 그 새누리당이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는가 우리 역사에 있어서. 네. 이거까지 모르는 분들이 이제 그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에 대해서도 그냥 신흥 개혁 세력으로만 알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도 뭐 보수 진보 이런 구분도 없이 이제 좀 많이 옮겨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이제 물론 그 대선 직전에 있었던 탈당 사태가 네. 부른 동정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딸의 성희롱 사건도 있고 그런 동정표가 합쳐지고 그게 하필이면 사전선거 직전에 벌어져서 또 덕도 많이 보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슈가 예. 계속 터졌던 거죠. 근데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5차 토론 이후로는 별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건 저희들이 어떤 문제인데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써 다른 쪽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예. 여하튼 계속해서 이슈가 생성되면서 그래서 주의를 모으고 지지도 함께 모아내는 과정이 되었던 거죠. 관심을 받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잊혀지게 되는 기간이었는데 그때 또 이런 것도 겹쳤어요. 저희들이 여쭤보고 싶은 건데 심상정 후보가 이제 5차 토론 마지막 토론 때 유승민 힘내라. 예, 탈당 사태에 대해서 격려하는 거죠. 소수정당으로서. 그런데 거기서 그쳤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또 김종대 의원이었던가요? 한 라디오 인터뷰와 아마 김현정 뉴스주였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인터뷰와에서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아니면 누구를 그러면 지지하라고 호소하겠느냐 이런 류의 질문에 대해서 단서를 뭐 보수 후보 중에라면 이렇게 달았으면 오해가 없었거나 했을 텐데 단서 없이 유승민 후보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힘내라 하고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이게 정의당의 전략인가? 그럴 리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네. 정 없으면 김종대를 찍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뜻은 아마도 네. 반드시 보수 후보를 꼭 찍어야 되겠다는 유권자가 있다면 홍준표 찍지 말고 차라리 유승민 찍어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맥락으로 저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날의 인터뷰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다면은 뭐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20대 유권자 중에 말씀하셨다시피 진보 보수를 명확하게 구분한다기보다는 말도 명쾌하게 하고 입장도 분명한 소수 정당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던 분들 중에 그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면 옮겨가는데 마음의 저항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네. 유승민 후보 선거운동을 해주는. 젊은 유권자들 중에 뭔가 이렇게 힘 있는 그리고 뭐 될 것 같은 그런 후보들 말고 그렇죠. 좀 새로운 후보 중에서 네. 우리 보통 뭐 신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상. 예, 뭐 얼리어답터 뭐 이런 뭔가 새로 나오게 되면 이제 아직 덜 팔리더라도 자기는 선택하고 싶은 그런 걸 찾으려고 하는 아주 젊은 유권자들에게는 뭐 심상정 후보도 예. 신상으로 보였지만은 유승민 후보도 신상으로 보였던 거죠. 그렇게 신상으로 보이는 뭐랄까요, 동정표, 선거에서 가장 무서운 동정표가 몰릴 때, 이때 정의당 입장에서 그러면 유승민 후보를 찍어도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시그널, 허락 같은 심정적인, 그래? 그럼 괜찮은 거야 하고 옮겨가게 하는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여유 있는 집안이 아닌데, 말 그렇게 보였다면은 예. 저희들이 좀, 자만했던 거죠. 예. 그 마지막에는 다들 예민한 시기인데, 네. 그런 시그널로 읽힐 게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예. 그거는 의도하진 않았더라도 피해가 됐다. 실제로 많이 빠져나갔죠, 막판에. 판세 분석을 하실 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고, 유승민 후보 쪽으로 간 것도 꽤 있고요. 그래서 순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뼈아픈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취임 대략 한 일주일여간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뭐 일주일이 아니라 뭐 한 달 이상 지난 것 같아요. 많이 지난, 한 달 예. 이상, 더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지난 것 같죠. 사실 인수위 기간도 없이 네. 바로 이렇게 직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려가 많았었죠. 우려도 많았는데 그에 비춰 봐서는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라 네. 몹시 준비된 대통령. 몹시 준비된 대통령. 의 모습을 보여왔다고 생각되고 사실 이 기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전임 대통령 박근혜 네.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도 굉장히 이제 칭송을 많이 받던 그렇죠. 시기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네. 한편으로는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단히 상징적인 행보들을 많이 했고 네. 굉장히 영리하게 했어요. 그렇죠. 사실. 지난 일주일간 보인 상징적 행보가 하나의 이벤트, 취임 초기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걸 시사해주는 예고편이었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아주 고심해서 골랐겠죠. 네. 수많은 일들 중에. 저도 굉장히 영리한 초반 일주일이었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럴 때는 이해득실 따지지 말고 눈 감고 박수 쳐야 된다. 눈 감고 박수 쳐야 된다. 몹시 준비되었다. 네. 아주 특이한 점 하나는 저도 이제 뉴스를 계속 모니터링 하게 되는데 한 달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1년 이상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네. 과거의 어떤 집권 경험과 또 그 집권 경험에서 돌이켜 볼 때 아쉬운 점이라거나 또는 나중에 부족했다고 평가되는 지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메꾸려는 그런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성찰의 결과다. 그리고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잘하네, 생각 이상으로 잘하네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당사자들은 아마도 지금 이 순간도 살 얼음판을 걷는 그런 심정으로 한 보 한 보를 내딛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오늘 새벽에 양정철 전 비서관이 이제 입성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것에서도 보면은 제가 볼 때 입성한다 그래서 아무도 욕 안 할 텐데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조심하는구나. 그런 이제 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려 깊은 그런 태도가 또는 고뇌가 엿보이는 것 같아요.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은 한 10여 년간 고생했단 말이죠. 네. 가까이서. 그리고 이제 뭐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든 혹은 뭐 중요한 자리를 맡아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텐데 워낙 하도 삼철 이야기를 언론에서 많이 해왔다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는 거죠. 스스로. 과도하게.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다 사필 규정이기 때문에 보답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건 사필 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했을 때 나중에 혼나는 게 사필 규정인데. 알겠습니다. 보답이 있을 것이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른 당들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먼저는 안철수 전 후보가 전 대표라고 해야 되겠네요. 전 후보는 너무 이상하니까. 전 대표가 한 5일 만에 이제 5년 후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선언, 지나치게 빨랐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선언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강한 야당이 되겠다라는 선언도 있고, 국민의당 입장에서 바른정당과 연대 얘기도 막 나오고, 뭐 하여튼 물밑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현상들 혹은 뭐 각각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집권당이 이제 정해졌고,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특히 야당 세력들 중에서, 새로운 어떤 정치 구도를 짜는데 좀 더 유리한 어떤 위치나 또는 이제 그 세력의 확장을 갖다가 시도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고요. 또 뭐 예를 들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에서, 당론은 아니지만 각각의 당에서 일부 세력들이 뭐 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그만큼 정체성이 한쪽은 민주당에서 나온 세력이고 한쪽에서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세력이긴 하지만은 그만큼 또 정체성이 유사하다는 데서 이제 나온 발상으로 보여지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역사성 이런 것 때문에 또 통합이 쉽지만은 않은. 당대 당은 아니어도 의원 단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유승민 전 후보는 바른당에 계속 남을 것 같고, 네. 또 안철수 전 후보도 국민당에 계속 남을 것 같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계속 남을지는 여전히 유동적인, 앞으로의 어떤 지방선거라거나 또는 더 길게 보면은 총선까지 내다보면 대단히 유동적인 건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철수 후보 워낙 갑자기 다시 보통 이제 대선 지고 나면 이제 반성 얘기 나오고 뭐 백서 얘기 나오고 뭐 해고록 쓰고 혹은 뭐 심지어는 은퇴 얘기도 나오고 한동안 잠잠했다가, 그런데 비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지나치게 빨리 나온 거 아니냐. 보통 이제 지지자들 이렇게 선거라는 게 마음의 빚을 차곡차곡 쌓아갔다가 이렇게 탁 받아가는 건데 마음의 빚을 쌓을 그런 틈도 없이 너무 빨리 나온 게 아니냐. 전 너무 다급했다. 예, 좀 그런 느낌이 많죠, 사실은. 굉장히 좀 조급하다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는데. 그런 느낌 많이 줍니다. 아니, 재수해서 안 돼서 이제 삼수를 하면은 그 시험이 1년 후에 있는 건데. 예. 삼수한다 그러면서 한 달 후에 시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심정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는 소위 참모진, 대선 기간 내내 있었던 참모진, 아마 아주 가까운 참모진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참모진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닐까, 이번에도. 이렇게 빨리 나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게 참모진의 판단인지. 본인의 판단인지. 예, 본인의 판단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좀 이렇게 묵혀서.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거슬러 나가면 많습니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은퇴 선언까지 하고,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가 이제 몇 년 있다 돌아왔는데, 정계 은퇴 선언 때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 같은 게 잔뜩 사람들 마음에 쌓여 있다가 다시 그걸 받아간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없어서. 제가 하여튼 그 부분까지 챙길 여유는 없습니다. 여유는 없고. 저는 오히려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뭔가면은, 어저께 나온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은, 그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이 이제 8.8%인가요? 네네. 4위가 되었는데,
물론 여론조사란 거는 뭐 좀 앞으로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선거 결과 지난 일주일 전에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얻었던 득표의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일주일 만에 그것도 원래 국민의당을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의 3분의 2 가까운 사람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마치 무슨 소설 제목처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떨어져 나가버렸는데 이런 걸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냉철한 자기 분석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전에 먼저 나와서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정의당 입장에서 그걸 챙길 여력이 없고요. 이걸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초반에 이제 투닥투닥 왔다 갔다 했던 말들이었는데 정의당에 누군가도 입각할 수 있고 바른정당에 누군가도 입각할 수 있고 이건 물론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민주당 인사들 입에서 이제 본인들의 아이디어였는지 혹은 대선 기간 동안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가 왔다 갔다 했던 거를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기쁜 마음에 입 밖으로 낸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아이디어를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런 입각 제한이 만약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근데 현실로 되지 않은 걸 전제로 해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이제 후보들의 한 얘기를 가지고 명백히 직접 한 얘기들을 보면은 뭐 공동정부라거나 네. 협치라거나 무슨 통합정부라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그 예외 없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그렇죠. 했었어요. 예, 예. 홍준표 후보 빼고는 다 얘기했는데 다 얘기한 부분들인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선거의 득표 전략상으로 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예. 또 여소야대라는 누가 집권을 하든 여소야대일 그렇죠.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얘기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이게 우리 정치사에도 그렇게 유례가 많지 않은 예. 사례가 많지 않은 드문 일이죠. 예, 드문 일이거든요. 예. 일이기 때문에 뭐 과거에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김종필 총리 정도 그렇습니다. 좀 이례적인 예.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아예 DJP 연합을 하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론으로서 제기한 겁니다. 구체적인 네, 누구와 그렇죠. 누구 이렇게 제기된 게 아니라 이제 공동정부라 만든 이런 근데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 좀 진지하고 정중한 제안이 오면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걸 뭐 어떤 경우에도 안 한다라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인데 뭐 정의당 입장에서는 뭐 선거 과정에서도 얘기가 됐고 저는 뭐 그전부터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어떤 정치 개혁 이런 것을 굵직굵직한 정치 개혁 사안 이런 것을 가지고서 힘을 합하는 예. 선거제도를 바꾼다거나 예. 아니면은 어떤 저희가 이번 대선 전에 야 3당 공조도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요한 정책 추진 사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공조하고 또 흩어졌다 공조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 좀 패키지로 해가지고 네.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그 중에는 뭐 일부 몇 개라도 이렇게 또 직접 집권 세력들이 공약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괜찮은 어떤 정책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은 다른 후보의 정책 중에서 그런 것도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패키지로 해가지고 같이 밀겠다. 이거 뭐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얘기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힘을 합하기로 했다라거나 뭐 그렇게 좀 추진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건 뭐 당연히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 중에 그런 과정에서 이런 뭐 인적인 문제까지도 네.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경우에 있다. 따라서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과거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노무현 정부와 당시 이제 민주노동당 관계가 그다지 세련되지 못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아쉬운 기억으로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세련되고 멋진 어떤 협력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예. 물론 이제 집권 초기는 아닙니다만은 당시 대통령께서 이제 대연정을 예. 가지고 뭘 하겠다 했을 때 사실 그게 당시 한나라당에 의해서 수용될 가능성이 누가 보더라도 적었거든요. 예.
뭐 그 자체도 이제 평가할 지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차라리 소연정하자 민주노동당. 그러니까 소연정해도 나름대로 힘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당시 민주노동당이 내걸고 있던 몇 가지 정책 사안들을 또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 소연정은 어떠냐라는 제가 그 제안했다가 당에서도 상당히 좀 곤란한 지경에 놓이기도 했는데. 잘 모르시겠지만은 노회찬 대표가 당에서 비주류입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완전 주류는 아니시잖아요. 아, 제가 뭐 술을 자주 먹지 않기 때문에 주주는 아닙니다만은. 여하간.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실제 좀 세련되게 그리고 그게 어떤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적인 관계에서도 협력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에게 훨씬 더 저는 적인적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우리한테 뭐 자리를 하나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현실 정치 세력으로서 집권 능력이 있다는 걸 실제 뭐 장관 자리든 뭐든 행정으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예,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예. 뭐는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용어는 정치에서는 없는 거죠. 다만 그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거기서 자리 하나가 아니라. 예, 네. 그렇죠. 자리 오히려 하나가 자리보다도 정책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리가 훨씬 상징적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보십시오. 예. 예. 사람 한 사람 인선하는 것으로 갖는 상징성이나 파고가 굉장히 크거든요. 정책을 연대하고 협치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인데. 그거야 뭐 누구에게나 조국은 잘 돼야죠. 네. 조국 민정수석 선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SNS에도 그런 글을 썼는데 사실 조국 교수는 오랫동안 저희 이제 10년 이상 저희 후원회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렇게 민정수석이 되면은 제 후원회장을 계속 맡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훌륭한 후원회장을 잃었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는 최고의 민정수석을 얻은 셈이다. 어떤 의미에서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민정수석이라면 이제까지 보면 대통령을 위한 음지에서 일을 갖다가 하는 어떤. 그렇죠. 예. 그런. 조용히 검찰을 조종하는. 예, 그런 이제, 별로 이렇게 좀 백일화에 드러내놓고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많이 여겨져 왔습니다. 뒷조사 전문, 이런 거. 그렇습니다. 느낌이. 예. 근데 오히려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을 맡음으로써 뭐 별 얘기 안 해도 민정수석이 해야 될 바가 과거와는 180도 달라졌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저는 최상의 인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얼굴 패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본인도 그것을 자기의 약점이라고 이제 늘 얘기를 해왔고. 그렇게 말하면 저도 정말 거기에 대해서 미워요. 아니,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측은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측은지심. 아니, 제가 이제 이게 농담처럼 한 얘기가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예 진짜로 외모를 걸고 나오셔가지고 논평 못 보셨군요. 예. 예. 자유한국당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음 시간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 텐데 정말로 외모에 대해서 진지하게 문제 삼더라고요. 네, 그쪽은 주로 돈을 들여서도 고치는 쪽이잖아요.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본인에게 장관 제안이 온다면 지나가는 얘기처럼 제가 여쭤보는 건데, 마지막으로. 고심 끝에 수락 이런 건가요? 예, 궁금하시죠? 다음번에 네.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노회찬 대표는 항상 인기가 좋습니다. 나오면 문자가 쏟아집니다. 예. 깍! 이런 문자도 오고요. 예. 감탄사입니다. 그냥 깍! 와우, 기다렸어요. 이런 것도 있고. 벌써 다음 대선 출마 선언한 사람도 있는데, 노 대표님도 출마 선언하시죠? 이런.
문자도 있고요. 예. 그리고 노승일 부장 한번 불러주세요. 이완영 의원이 고소를 했다는데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안민석 의원 페이스북에서 모금한다는데 저희도 한번 부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하고 관련된 문자. 제가 이제 채식 사찰 감찰관 비서관 하겠다고 했더니 폴란드가 육식 선진국이라고 문자 보내신 분이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폴란드가 육식 선진국인 이유는 1kg 돼지 목살이 3,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천국이네요. 채식 사찰관으로 육식 정책을 발의해 주시죠. 네. 그렇죠. 정부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죠. 네. 다만 정육부 장관이 아직 신설이 안 된 관계로 제가 기다리는 중입니다. 자, 딸이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사자다 하길래 봤더니 공장장이 나왔네요. 네. 동물이란 얘기인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퇴출당하셨죠, 잠정. 하도 이슈가 많아서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제가 또박또박 2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칼 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혹시 방송 시작하고 나서 칼 플라니의 회원이 많이 늘었습니까? 아니요, 줄었습니다. 줄기까지. 자, 그러면 칼 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는 가입을 하고 회원이 된 다음에 회비로 운영되는 것이죠. 이게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출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매달 조합비를 얼마를 내죠. 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식 조합원 즉 이 협동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려면 뭐 대충 10만 원 정도 뭐 자유롭습니다만 그리고 월은 뭐 10,000원 내지 20,000원. 그리고 10만 원을 내고 10,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10만 원 나중에 돌려드리는 거고요. 탈퇴할 때. 10만 원은 나중에 탈퇴할 때 예, 출자한 거거든요. 출자해서 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돈을 많이 벌면 그 출자에 해당하는 이제 수익을 배분을 하게 돼 있는데 일단 11만 원이 드네요, 가입하려면.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원 제도가 있어요. 아, 그냥 일반 회원?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주주총회에서 무의결권처럼 그거는 아하. 이제 뭐 월 10,000원 내지 20,000원 뭐 월 이렇게. 10,000원 내고 거기 들어가면 무슨 정보가 있어요? 제가 처음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오래 하고 나서. 이제 조합원들한테는 저희가 굉장히 죄송한데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책을 내거나 뭐 보고서를 써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네. 그건 조합원 아닌 사람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만- 공공재거든요. 조합원만 볼 수,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좀 더 신속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온라인에서. 예, 뭐 물론 더 신속하게는 볼 수 있는데 그걸 프레시안이라고 하는 거기도 협동조합 언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합원만 보는 코너를 만들고 네. 유명 필자를 집어넣는데 네.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 돈을 내시는 분은 특별히 조합에서 내가 이익을 본다기보다는 네. 이 조합을 지원해서 사회에 좀 더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좋은 보고서가 나오게 도와주고. 예. 뭐 혜택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혜택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제가 했던 게 이제 원래 토론을 하면서 조국 교수를 데려다가 얼굴을 보여주고 이런 거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수석이 됐기 때문에 상품을 새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김어준 총수가 우리 원래 토론에 나와주시면 그 상품이 싫습니다, 되죠. 그거는. 그다음에 수석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싫고요. 저는 정육부 장관만 원하는데 신설이 5년 내에 안 될 것 같아요. 예, 뭐 영원히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칼 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는 10,000원의 회비를 받고, 네. 각종 경제보고서를 미리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정태인 소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입니다. 자, 오늘은, 제이노믹스라고 아마도 문재인에서 제이를, 뽑아서 제이노믹스라고 하나 봅니다. M노믹스가 아니라. 왜 제이노믹스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겁니다. 제인에다가 노믹스 붙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조어를 만들었는데 이 얘기 하기 전에 정태인 소장님이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다시 많이 아는 얼굴들이 청와대에 입성한 걸 보셨잖아요. 네, 예. 네. 그 노무현 정부 출범 혹은 노무현 정부 초기와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의
유사한 점 차이점을 경험하신 분으로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일단 차이점은 첫날, 둘째 날 바로 청와대에서 커피 들고 나오면서 하는 것들이 TV로 나왔잖아요. 네네. 예, 증세 없는 복지를 했죠. 요즘 유행어죠. 예. 이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드리자면 이제 그 헌칠한 사람들이 그렇게 청와대 사람들이라고 커피를 마시면서 거니는 모습을 보고 그게 이제 기분이 좋고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복지를 되돌았다. 그래서 증세 안구복지, 뭐 시각복지 이렇게 네. 얘기를 하죠. 근데 유행어입니다 요새. 근데 이제 뭐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혼밥이었으니까 네. 그런 걸 연출할 수가 없었겠지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도 비서관들하고 같이 밥 먹었고 같이 커피 들고 나왔는데 네. 한 번도 연출된 적이 없거든요. 그때는 그 언론을 활용할 줄 잘 몰랐던. 네, 건가요? 미숙했던 거죠. 그때 나이도 그랬고 사실 언론을 좀 두려워했다. 언론과 뭔가 적대적 관계 또는 팽팽한 관계 이런 거를 많이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언론도 혹시 언론의 대통령이 어떻게 나갈까 이런 거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당시는 이제 당선되자마자 진보적인 매체들도 이제는 감시하겠다라고 득달같이 나왔기 때문에. 뭐 감시야 언론의 사명이니까 그런데 네. 사실 좀 더 여유롭게 네. 사실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이나 다른 수석하고 같이 걸어 나오는 모습 보면서 야 이거 오바마다 이거. 오바마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오바마죠. 확 드는 거였는데 그런 정도의 여유. 네. 이제 여유가 느껴지신다. 그렇죠. 이거 두 번째 하는 거 확실히 달라요. 10년 동안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하는 첫 번째 행보는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했었는데. 그때는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가벼운 것 같으면서 핵심을 찌르는 것들. 그렇죠. 상징적인 거. 예, 가령 인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한다고 하는 거는 네. 굉장히 큰 메시지를 보낸 거거든요. 절차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과제가 많겠지만. 예, 굉장히 실제 어려운 거지만 간다라고 하는 의지, 그렇죠. 방향을 네. 보여준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은 대단히 잘하고 우리는 있다. 이리로 간다 하는 디렉션을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세월호 관련해서 기관제 교사 딱 2명에게 해당되는 사안이긴 하지만 네네. 또 굉장히 상징적인 네, 거죠. 그렇죠. 네. 둘째 딸이 그걸 TV로 보더니 아빠 행여나 물 흐리지 마 이렇게. 따님이 아빠를 정확하게 아시는군요. 근데 사회수석이 임명이 됐잖아요. 네. 근데 뭐 저도 잘 아는 하승창 수석이나 뭐 네네. 그렇게 썩 물이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미 물이 사회수석 좋지 않다는 거는 얼굴 예, 탕평이라는 거. 얼굴. 그래서 사회수석들을 보니까 김수현 수석이나 이미 물 흐려졌다라고 제가 댓글을 달았더니 우리 둘째 딸이 또 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더 흐리지 마. 여유 있어졌다. 그걸 가장 먼저 느끼시는군요. 네. 그리고 정책에 관해서도 그동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게 있었고 그동안 갈고 닦은 게 있으니까 이제 정책에 아직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큰 선이 짜여지진 않지만 이런 건 확실히 한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5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예, 노무현 대통령은 큰 그림 그리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원래 시스템 매니아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요 방향은 확실히 간다는 거를 지금 상징적으로 매일매일 보여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엄선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그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이 방향으로 간다고 네네. 가능하면 피부에 와닿고 작은 사안을 골라서 따박따박 내놓는. 근데 그게 사실은 국정 방향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게 이제 거창한 어떤 아젠다보다 훨씬 와닿거든요. 쉽게. 네. 사람들한테. 아, 일로 가는구나, 이거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영리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홍보 쪽도 지금 홍보수석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진 않겠지만 비서관이 없으니까 과거에는 상당히 언론을 의식하면서 행동을 했는데 이건 오히려 언론을 이용하고 언론을 활용하는. 잘 활용하고 있죠. 예.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아까 우리 노회찬 의원은 몹시 준비된 이라고 얘기했는데. 몹시 준비네.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편차도 있다 보니까 자신감에서도 여유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지난 대선 때는 심상정 후보가 일찍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문캠에 가 예.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만나자리에서 만났을 때 그때 문재인 후보죠. 예. 후보가 한 얘기는 우리가 초기에 너무 그러니까 참여정부 초기에 예. 너무 위축됐다. 몸을 사렸다. 몸을 사렸다. 이번에는 개혁을 확실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1, 2년 동안의 개혁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때도 했었고 5년 전에 했었고 지금 보면은 확실히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자신감이 TV로 전해지다 보니까 대통령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대통령을 한 최소한 1년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반사 효과도 있어요.
네, 그렇죠. 바로 직전 대통령이 워낙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나갔기 때문에 기본만 하는데도 너무 잘한 것 같은. 예. 하여튼 뭐 그런 면에서는 운이 좋은 대통령이지만 사실은 객관적 상황은 굉장히 나쁘죠. 그러니까 경제가 조금 좋아지고 있긴 한데 6개월 동안 이제 수출이 거의 뭐 2 자릿수로 늘어나고 있어서 상황이 좀 풀리긴 하는데 나쁘고 경제는 전체적으로 나쁩니다. 굉장히 나쁘고. 경제 나쁜 얘기는 계속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안보도 아주 극단적인 치킨 게임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북핵 위기라고 하는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그것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대통령으로서의 성공을 아마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랄까요. 유권자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유권자하고 그 10년간 유권자들이 굉장히 학습도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 저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지지자들이 받쳐주는 면이 좀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지금 뭐 잘하고 있고. 물론 네. 초반에는 다 이렇게 칭찬받다가 물론 그렇죠. 3개월, 6개월 이내에 마구 공유받기 시작하고 빠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쭉쭉 빠지잖아요, 원래. 근데 이번에는 쉽게 빠지지는 않겠다. 언론은 당연히 비판을 해야 하지만 그 비판에 상응하는 정도의 딱 지지자라고 말할 수 없는. 뭐 공장장 같은 언론이 많으면 뭐 그게 빠지겠어. 그게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유권자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네네. 그것도 뭐 유권자들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면 재밌겠네요. 유권자 지형이 바뀐 것에 대해서 기존 매체들이 잘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건 다음에 다른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경제, 제이노믹스.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사실 투자가 그렇게 늘어나는 거는 사실 기업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항상 초조해야 하는 게 성장률에 집착하다 보면. 숫자. 예. 근데 성장률을 좌우하는 건 투자예요. 사실 소비는 늘어난다고 10% 확 늘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인데 투자는 주택 건설하고 설비거든요. 그래서 항상 건설회사도 살고. 건설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하다가 지금 이제 부채가 왕창 쌓인 그러니까 부채공화국이 된 거예요. 한 10여 년간의 과정이었는데. 거의 40번 그전에도 상당히 부채에 건설에 의존해. 두 번째는 재벌들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설비 투자와 건설이 15%씩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설비 투자를 해달라. 그러면 재벌들이 원하는 거는 규제 완화라든가 자기들 그렇죠. 상속하는데 문제되는 거 이런 것들 풀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일단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부터 풀어나가겠다라는 걸 확실히 했거든요. 소득 주도 성장을 하고. 내수가 이제 소비하고 투자인데 이제 소득을 늘려서 특히 일자리를 늘려서 가난한 사람들도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일단 경제를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은 개발이 확실히 아니라. 확실히 잘 잡은 거라고. 그러면 봅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방향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펴는 거죠? 지금 50조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기업들 현금 요구도 많지만 그거는 이제 벌어들인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부동산 가지고 임대소득 받는 사람들이라든가 금융 이자 소득 받는 사람들 많은데 사실 그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적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소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압도 다수인데 좀 더 노동을 한 사람들이 많은 임금을 갖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해서 경제 성장률도 높이고 그렇게 되면 투자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영업도 살아나게 되고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듯이 개발이 아니라 혹은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개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것이다. 그게 핵심이다. 부동산은 좀 위험해요. 이미 150%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제이노믹스 다뤄보라고요. 지금까지 정태인 칼플라니 소장님이었고요. 저는 김원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